뉴스투나잇 2부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 시작된 정치권의 의혹 공방이 봉합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칼돈 행정청장 방안에도 베일은 벗겨지지 않은 채 UAE 미스터리는 결국 봉인됐습니다. 야당은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아마추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핵심 지지층인 2040 세대와 양극화에 분노하는 흑수저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측근들이 당시 국정원 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해를 영문자판으로 치면 새해에는 어디 갈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뭐 하세요? 좋은데 안 하시고. 좋은 날엔 좋은 데이. 어려 보이는 피부, 비밀을 발견했어요. 엘리자베스 아덴 어드밴스드 세라마이드 캡슐 세럼. 탄탄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 단 2주 만에 더 어려 보이는 효과. 동안 캡슐의 3중 파워를 경험해보세요. 어드밴스드 세라마이드 캡슐 세럼. 엘리자베스 아덴. 1초에도 수천, 수만, 수억, 수조 번씩 재성질을 바꾸는 그 성질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반도체라 부르고 SK 하이닉스는 그것을 변화 그 자체라 부른다. 변화는 안으로부터, 안에서 밖을 만들다. SK 하이닉스. 숙제에서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세계인이 주목하는 경남기업 아너스비. 67년 건설 명가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갑니다. 글로벌 페이오 경남기업 아너스비.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비타민C 영양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 얼마나 될까요? 비타민C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대한민국 1등 비타민C 고려온단 비타민C 1000. 참나무통 숙성원의 이슬을 만나다. 탄생 은은한 이슬. 은은함에 취하다. 참나무통 맑은 이슬.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는 몇 세까지 살아? 오래? 그게 뭐야? 그러던 어느 날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30년 티라노사우루스 사진 보여줘.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진을 찾아봤어요. 뭘 먹어? 육식입니다. 공룡 지금 만날 수 있어? 우와!
유플러스와 네이버 클로바가 함께 만든 유플러스 우리 집 AI. 허구날 변변이 한비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육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뉴스투나잇 2부 이어갑니다. 며칠간 한반도를 강타한 올겨울 최강 한파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동서남북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었는데요. 북극 찬바람이 점차 물러나면서 내일 낮부터 날이 풀리겠고 다음 주는 상당히 온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온화한 날이 많을 거라던 올겨울 날씨. 올겨울 우리나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와 달리 초겨울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연을 찾아왔고 한겨울인 1월은 더 강력한 냉기가 전국을 얼렸습니다. 절기 소환과 대한 사이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긴 하지만 추워도 너무 추웠습니다. 천안은 201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영하 20.6도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1월 중순 기준으로 속초는 관측사상 두 번째로 추운 아침을 맞았고 제주 성산의 평균 기온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북극발 찬바람이 그야말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맹위를 떨쳤는데 앞으로는 점차 물러날 전망입니다. 북극이 평소보다 따뜻해지자 갇혀있던 찬 공기가 남쪽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 북미와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북극 찬바람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대단했던 한파도 곧 누그러지겠습니다. 경기와 충남의 한파 경보는 주의보로 단계가 낮춰졌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은 경보가, 내륙 많은 곳에 한파주의보가 아직 발효 중이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있겠지만 낮에 상대적으로 포근한 바람이 불어 풀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는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보이는 등 최근과 비교해서 부쩍 온화하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실무회담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 것을 제의했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 대표단 3명을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통지했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조명균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리선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방문단의 규모와 방남 경로, 숙소,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회식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도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북한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네,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도 협조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 우리 대표로 참석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당시 회담에서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엔트리 중원에 대한 협조도 구했습니다. 우리만 원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상대 팀들도 그걸 또 받아줘야 되고 그렇죠. 국제연맹도 받아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엔트리는 총 23명. 정부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35명까지 엔트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증원 여부는 20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진행되는 평창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엔트리 확대 없이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수년간 땀 흘려온 국내 선수 일부가 엔트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노태강 차관은 피해 선수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팀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피해가 전역하고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지 저희들이 개인 선수들한테 뭐 피해 줘가면서까지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엔트리 확대로 단일팀이 구성되더라도 경기력 면에서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큽니다. 지난 4월 북한의 0대3 완패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 우리 대표팀은 기량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스하키는 골키퍼를 제외한 5명의 스케이터가 한조가 돼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이 촉박해 빙판 위에서의 작은 통일, 하나된 팀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의 이동 수단으로 고려 항공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최고위 인사들과 핵심 기관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고려항공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항공 운수 분야 제재 강화를 겨냥고자 합니다. 이처럼 고려항공은 독자 제재 대상이지만 정부는 북측이 고려항공기로 오는 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가 고려항공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뿐 고려항공기의 입경을 금지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독자 제재로 북한 주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는 한국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한 건 핵미사일 수송 목적인데 북측의 고려항공기 이용은 민생, 평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핵미사일 수송 목적 항공기에 대해 검색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있지만 취항 자체를 금지한 결의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평화 목적의 올림픽 수송을 위한 항공기 취항은 그런 예외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정부의 1차적인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또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길 희망한 그런 성명을 발표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대표단이 고려 항공기를 타고 오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논란에서는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종적인 방침은 남북 간 협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으로서 세계 공항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일한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 개장으로 연간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 5위의 국제관문공항으로 발돋움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장식에 앞서 탤런트 송중기,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와 함께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터미널 곳곳에 승객의 편의와 편안함을 위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마트 공항이 구현되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 중 지난 연말 인천공항이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을 따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결정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개선의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는 각오로
노소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다른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발을 뚫고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극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당내 반발에도 당무위원회 소집이라는 칼을 빼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개최 안건도 관철시켰습니다. 통합 반대파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보다 한 명 많은 39명이 참여해 가까스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전당대회 일자는 2월 4일로 결정됐고 준비위원장에 김중로, 부위원장에 이태규, 김사마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안 대표가 전대에서 반드시 통합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개최건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저는 계속 소통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대가 순조롭게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합 반대파 측에서 반드시 전대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대합 합당을 저지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 정당을 신당 추진해야 된다.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충돌하면서 당무위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뭐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극한 대립 속에 국민의당 분당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를 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인물난 속에서 탈당파의 복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와 경북, 충청에 이어 고향인 경남을 찾았습니다. 전국 순회 일정의 반환점을 둔 홍 대표는 동남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압도적인 지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우리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준비의 핵심인 새 인물 영입 작업은 출발 전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히든카드라는 홍정욱 전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을 점찍어뒀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홍 대표는 샘문만 열어뒀던 탈당파에게 복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험지 경기도와 제주도를 수성할 카드로 현직인 남경필 원희룡 지사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다만 복당을 시사한 남 지사와 달리 원 지사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제대로 견제 역할,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서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홍 대표는 다음 주 제주를 찾습니다. 원 지사를 직접 만나 복당을 매듭지을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 시작된 정치권의 의혹 공방이 봉합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안, 그리고 야당의 국익 우선 발표까지 세간을 달구다 결국 봉인된 지난 한 달여의 시간을 성승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찾았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MB정부 뒤를 캐다 UAE 왕실 자금을 건드렸다. 여기에 UAE와의 군사협력 갈등설까지 정치권 안팎에서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비밀주의로 일관하거나 잘못된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MB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정부 책임론을 들어 적극적인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이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보증하고 군사협력 양해각서조차도 적폐로 간주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말하면 폭로가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리고 수습 판단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병군 격려 목적이라던 청와대의 설명은 파트너십 강화, 전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 복원, 대통령 친서 전달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교적 현안이기에 청와대가 나서 속 시원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설명으로 정치권은 방안을 앞둔 칼둔 청장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칼둔 청장 방안에도 베일은 벗겨지지 않았고 UAE 미스터리는 결국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봉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은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거운 문제인데요.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향해 관련 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청와대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지난 월요일 사형제 폐지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저희도 이제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미 개헌에 넣겠다라는 이 입장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계는 그렇게 입장을 전달했고요. 계속 함께 해왔던 이제 법학계하고 이런 데 의견을 모아서 또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청와대에 청원서를 낼 계획입니다. 1950년 이후로 처벌받은 당사자 한 14,000명과 가족 한 26,000명에서 41,000명 정도가 이제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자는 주장 등도 나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개헌안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적절한 시간 내에 청와대에 어쨌든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3월 중 개헌안 발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35억 원의 국정원 상납자금 중 상당액이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 불법 정치활동 지원을 위해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고 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65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우편향 안보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검찰의 피의자로 불려왔습니다. 박 전 처장은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검찰에 나온 박 전 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보실상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크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처장은 당시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짓고 편향된 안보 강연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훈처장 재직 시절에는 국정원이 만든 안보교육용 DVD를 받아 배포하고 이를 국정원이 제작했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숨겨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이 주도한 안보교육을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국정원과의 협조 정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간 조직이라던 국발협이 여론조작을 위한 국정원의 외곽단체였다는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를 계기로 검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처장은 보훈처 재직 시절 각종 비위 의혹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서울 북부지검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측근들이 당시 국정원 돈을 불법으로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MB 정부로 국정원 뇌물 파문이 번진 것으로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지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불법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는 현재 3명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안살림을 도맡아 집사로까지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국회의원 시절부터 서울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그리고 민정 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검찰은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두 청와대에 근무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돈 사용처를 수사하던 중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국정원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3명의 측근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또 다른 인사들의 자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두 사람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5억 원 이상의 국정원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들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 개혁안을 만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론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6개월여간의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최대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문제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며 첫 회의부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손도 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검찰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혁신하고 또 긴 세월 동안 쌓인 이런 사법부의 구태를 혁신해서 국민검찰, 국민사법부로 돌려드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수처 설치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개특위로 법안 심사에 판은 바뀌었지만 공수처 설치는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논의하며 한국당과 입장차를 좁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가상화폐 가격이 날로 폭등하면서 시장 규모도 코스닥을 능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투자 열풍에서 나아가 이제 투기로 전락해 일상 모습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투자 흐름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현 주소 한지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개발자에 의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가상화폐 비트코인. 2140년까지 100년 동안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설계한 비트코인은 현재 약 1670만 개가 채굴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약 700종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거래소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낸 당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0.0008달러, 우리 돈 0.9원에 불과했지만 희소성 때문에 현재는 가치가 최고 2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하루 거래 대금도 많게는 6조 원까지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인 주부할 것 없이 시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비트코인 페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가상화폐로 쉽게 돈을 번 사람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비트코인 우울증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경찰 수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실시하고 거래소 폐쇄 검토라는 특단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가상화폐가 국내에서는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 방안까지 들고 나오자 투자의 장을 외국 거래소로 옮기는 이른바 사이버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급등락하기는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현금화도 쉽지 않아서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동국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하루 거래 규모 6조 원이 넘는 이곳에는 지난 10일 단 1시간 만에 24만 명이 신규 회원 등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원 급증의 원인 중 하나는 한국 투자자들의 이전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가장 활발한 한국에서 정부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거래소 이전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사이버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사이트에 가입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송하면 됩니다. 일부 외국 거래소는 한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한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외국 거래소 이전 방법을 설명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 이전하겠다는 투자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이제 국내에서만 규제로 막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가지고 계속 투자할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거래소에서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외국 거래소도 각종 규제 등에 따라 시세가 크게 출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피싱 사이트일 수도 있고 송금할 때 익숙지 않은 주소를 잘못 입력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국내 거래소가 폐쇄된다면 출금을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등 현금화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가상화폐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거래소로 특정되는 가맹점에서의 카드 결제 승인을 막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가상화폐 관련 신규 계좌 개설을 중지하자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면서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결제 카드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카드로는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도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를 뿌리 뽑았을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도박이란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과열됐다고 증권거래소를 폐쇄하는 격이란 반박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20, 30대 투자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법무부의 아닐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발표 내용에 따라 20%가량 폭락했다 반등하며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 대처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닌 각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새로운 신흥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반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부분만 과세와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선택적 규제도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 가치를 어디까지 공인해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이 야당은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아마추어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에 공식 입장과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지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을 둘러싼 정부와 청와대 간 혼선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멀쩡하던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덜쏘놓으면서 오히려 급등락하는 롤러코스터 도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야당은 여권의 혼선만 지적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공세 속에 여당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핵심 지지층인 2040 세대와 양극화에 분노하는 흑수저라는 점에서 당혹감이 묻어나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언급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의 입장일 뿐인데 정부 부처 간 조율된 방침인 것처럼 얘기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금융위의 무능이 이를 키웠다면서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나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권은 일단 신중 모드로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대책을 내놓았다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입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상화폐 등락폭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휘발성이 강하다는 점을 의식하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나지헌입니다.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이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 경찰은 감염 관리 의무가 있는 의료진들을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주사제에서 검출됐다고 밝힌 균과 동일한 균입니다. 국과수는 지질 영양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질 영양제 자체의 오염 여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경찰은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로타바이러스는 소 대장에 국한돼 검출됐고 장염은 2명에게서만 발견됐다며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사인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 수사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질 영양 주사제를 관리하는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와 전공의, 주치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화요일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균은 도대체 어떤 균이며 왜 신생아들이 감염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정선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 원인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은 물이나 흙 등 자연환경과 정상인의 장에도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신생아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병원 감염을 일으키는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의 일종이고 장 속에 있을 때는 그냥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원내 감염이나 폐혈증으로 일으키게 되면 특히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과수는 신생아에게 주사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거나 취급 과정에서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병원 내 존재하는 시트로박터균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병원 내 세균 감염으로 확인된 만큼 병원과 의료진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자 다솔이 고병원성 조리 인플루엔자 AI 발생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역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농식품부가 축산업체 다솔에 대해 AI 방역 소홀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솔은 전국 235곳 위탁농가에 사료와 병아리를 직접 공급하고 가공해서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오리 계열화 사업자입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농가 14곳 가운데 4곳이 다솔 소속인데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역학조사 결과 당국은 GPS가 등록된 다솔 소속 사육관리 담당자의 차량 4대 중 3대의 운영 기록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AI 차단 방역에는 농장을 오간 차량 등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12월 이후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행 경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량 한 대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운행 기록이 아예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단방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는 꼭 달고 키고 다녀야 됩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은 축산 등록 차량이 GPS를 미가동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이번이 처음으로 당국은 앞으로도 방역에 소홀한 계열사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리포트 잘 보셔야겠습니다.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의 상당수에서 마약 성분을 비롯한 인체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먹으면 성기능이 개선된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분은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을 불러올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고 이목을 끈 제품에선 동물용 의약품 요힌빈과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선 마약이나 각성제 원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뇌혈관 파열이나 신부전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성분을 넣은 건강보조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외국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이나 다이어트 등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보조식품 1155개 중 20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안정 효능을 광고한 제품은 대부분인 81.5%에서 유해물질이 나왔고 성기능 개선 제품도 26.6%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들 제품의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통보하여 신속히 차단하였습니다. 또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반입되는 만큼 구매 시 소비자들이 제품의 반입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4개월 넘게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가 극적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제3노조의 반발 등 갈등의 불씨는 남은 모습인데요. 20년 묵은 파견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상생기업을 만들어 제빵사 5,3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사 직고용을 주장해온 고용노동부와 양대노총이 자회사 직고용으로 한발 물러서고 본사는 급여 인상과 복리 후생 개선을 카드로 내세우면서 극적 합의를 도출한 모양새입니다. 노동부도 의미 있는 결과라며 불법 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런 합의에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양대 노총이 아닌 제3노조는 자회사 설립을 여전히 반대하고 특히 이번 협의에서 배제된 협력업체들이 생존권을 뺏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빵사 파견을 주 업무로 해온 이들 협력업체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소송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의안대로 추진되더라도 파견법 위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20년 전 제정된 파견법상 제빵 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고 따라서 본사든 자회사든 가맹점에 파견을 하는 이상 가맹점주가 제빵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순간 다시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회사 전환 시에 어떻게 업무 지시 관련해가지고 다시 관계를 재정립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파견 근로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유통업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변화된 고용시장에 맞게 파견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이드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이 한국전력을 꺾고 2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홈경기에서 43점을 합작한 알렉스와 이강원 쌍포를 앞세워 세트 점수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3점을 더한 5위 KB손해보험은 4위 한국전력에 승점 2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넥센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베테랑 내야수 채태인을 사인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영입했습니다. 사인앤드 트레이드는 구단이 FA를 영입할 때 보상금을 피하고자 취하는 계약 형태로 넥센이 먼저 FA인 채태인과 최대 2년간 총액 10억 원에 계약한 뒤 롯데로 트레이드한 겁니다. 트레이드의 조건으로는 롯데는 유망주 투수 박성민을 넥센에 내줬습니다. 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코치진을 확정했습니다. 이강철 2군 감독은 1군 수석 코치로 자리를 옮겨 김태형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새로 합류한 조성환과 조인성 코치도 각각 수비와 배터리 코치로 보직을 확정했습니다. 네,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 선수는 마지막 올림픽이 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이벌이죠. 고다이라 나우를 좀처럼 넘지 못한 이상화 선수지만 평창에서는 반전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차지영 기자입니다. 올림픽 2연패로 빙속 여제의 칭호를 얻은 이상화지만 평창을 앞두고는 도전자의 입장이 됐습니다. 이상화는 올 시즌 월드컵에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화는 평창에서의 대역전극을 노립니다. 7번을 전부 그 선수랑 같이 탔고 그 선수는 또 제 앞에 있었고 그래서 그 선수와 저와의 스케이팅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만 더 보완하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평창은 이상화의 4번째 올림픽이자 마지막 올림픽 무대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나섰던 토리노와 깜짝 금메달을 따냈던 밴쿠버, 1인자의 부담을 안고 출전했던 소치까지 3번의 올림픽을 통해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이상화지만 평창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평창은 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열릴까 말까 하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겐 크나큰 행복인 것 같고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 없는 레이스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화는 평창 최종 리허설인 동계 전국체전 500m에서 가뿐히 금메달을 따내며 좋은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38초 21로 선발전 때의 38초 52보다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실전 감각 조율까지 마친 이상화는 이제 평창에서의 결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지연입니다. 한국 피겨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체전인 팀 이벤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와 함께 남북 단일팀 현실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어서 앞으로 팀 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백기련 기자입니다. 한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팀 이벤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10개국이 출전하는 가운데 한국은 마지막 순위로 출전권을 부여받아 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때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팀 이벤트는 남녀 싱글, 페어와 아이스댄스 한 팀씩이 국가를 대표해 출전해 점수를 합산 우승을 가립니다. 평창에서 한국의 남자 싱글은 차준환, 여자는 최다빈이 팀 이벤트의 대표로 나서게 되고 아이스댄스는 민유라 개물린, 페어는 김규훈 감강찬조가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피겨 단체전 남북 단일팀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출전권을 반납했던 북한의 페어팀 염대옥 김주식조가 평창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피겨 단일팀 구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단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명단과 단일팀 구성 여부는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IOC와 남북의 3자 회담을 통해 확정될 예정. 남과 북이 팀을 이루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일팀 구성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한국의 페어 대표팀인 김규훈 감강찬조가 팀 구성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의 페어팀을 포함한 피겨 단일팀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겨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페어와 아이스댄스가 있는데요. 두 종목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피겨에서 남녀가 함께 빙판 위에 서는 종목은 아이스댄스와 페어입니다. 두 종목은 남녀 선수가 함께 연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종목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피겨 스케이팅에 꽂힌 점프에 있습니다. 페어에서는 2회전 이상의 점프가 가능하지만 아이스댄스에서는 점프를 하더라도 1회전으로 제한합니다. 점프 등 화려한 기술이 제한되는 대신 아이스댄스는 남녀 선수가 빙판 위에서 완벽한 호흡의 춤을 선보입니다. 두 선수가 손을 잡고 대부분의 연기를 펼치고 떨어지더라도 선수 사이의 거리가 양팔 길이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페어와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유라, 알렉산더 갬린조는 평창에서 아리랑에 맞춰 연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페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기술들을 남녀 선수가 똑같이 수행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남자가 여자를 들어올리는 리프트, 남자를 축으로 함께 회전하는 데스 스파이럴 등
서커스를 방불케 하는 기술들도 많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이나믹한 느낌이 있어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를 머리 위로 든다든가 멀리 소위 집어 던진다든가 그런 다이나믹함이 있는데 한국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페어와 아이스댄스를 포함한 사상 첫 전 종목 출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네, 한류 스타 이동욱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돼 평창 알리기에 나섭니다. 이동욱은 한국프레스센터 외신지원센터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평창 대회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위촉패와 홍보대사 명함을 전달받은 이동욱은 패럴림픽 입장권 1000장을 구매하며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그라운드를 떠난 국민타자 이승엽이 한국 프로야구 홍보대사로 뜁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정운찬 총재는 이승엽을 KBO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이승엽이 KBO와 리그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엽은 지난 시즌 은퇴할 때까지 KBO 리그에서 홈런 464개로 통산 최다 홈런을 기록했고 득점과 타점에서도 역대 1위에 오르며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으로 자리했습니다. 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올해 첫 PGA 투어 소니 오픈에 출전한 배상문 선수. 이 멋진 이글 퍼트를 성공하면서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스포츠와이드였습니다. 최강 한파의 기세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서울 영하 9도로 여전히 추위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오늘과 비교하면 약 5, 6도가량 높겠고요. 낮부터는 온화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온이 영상권에 들어서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완전히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서풍 계열 바람을 타고 스모그 유입이 있겠고요. 내일 낮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나타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 한때 수도권과 영서, 충북 등 중부 곳곳에 눈이 조금 내려서 쌓이겠고요. 이후 남은 주말은 날이 개겠습니다. 동쪽 지방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꺼졌는지 다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영하 9도, 전주 영하 7도, 청주 영하 11도, 창원 영하 6도 등 오늘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 4도, 광주와 대구 5도, 창원 6도 등 대부분 영상권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상당히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로 눈 소식,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로 뉴스투나잇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